그럼 지금부터 해사법원 설립입법 촉구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귀한 걸음해주신 초청 내빈,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토론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해사법원은 해상 선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 해상 선박 관련 분쟁을 영국 등의 외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해외에 지출하는 소송 비용 또한 한 해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은 컨테이너 처리 세계 7위, 환적 화물 세계 2위의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해양, 선박, 조선, 수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국내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 간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해사법원 설립에 최적지입니다. 오늘 본 행사는 국내 해사법원 설립이 빠르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그리고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 국회의원과 각계 계층의 전문가, 석학들이 모이셨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회는 개회, 주요 내빈 소개, 개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 기념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님의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 요인과 왜 부산인가라는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사법원 설립입법 촉구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도 해사법원 설립입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박상은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윤수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김도욱 법제사법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 대표인 박계율 대표께서 상당히 이 행사에 관심도 많고 주도를 해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공항에 저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진짜 급한 일로 해가지고 취소를 하게 돼서 제가 그 인사물 대독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해양농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 박재율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 우리 제일 중요한 김도욱 위원장님 빠져서 제가 넣겠습니다. 김도욱 위원장님, 해사법원 설립 추진 부울경협의회 관련 시민단체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선박 사고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없어 연간 막대한 소송 비용의 해외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사고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은 세계적인 해양 물류 인프라를 구비한 글로벌 해양 도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항구 도시로서 해운, 항만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만일 국내에 해사법원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마땅히 그 장소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에서는 대선 공약 과제 건의, 국회 입법 촉구 대회 등을 통해 정치권이 해사법원 설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과 21대 국회에서 안병길 의원님과 박재호 의원님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셨고 대법원 사법행정 자문회의도 해사법원 설립 우선 검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성숙된 논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근본 토론회는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유치 경쟁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필요한 당위성을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며 그 열정이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박재율 대표 대독. 예,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개회사를 대독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재호 의원님이 먼저. 네, 그럼 박재호 의원님의 환영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20대도 이 해사법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발제를 좀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좀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법률안을 좀 뒤늦게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뭐 당연히 우리 부산이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대한민국이 다 이해를 하는 것이 선박 뭐 모든 면이 부산이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 이걸 하겠다고 또 이제 나와서 지역 갈등의 요소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법안을 통과해서 지역 감정을 떠나서 명분과 이런 걸 찾는 거는 이것이 아마 우리 부산 경제 발전의 한 축이 또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법사위원장도 계시고 또 여야가 함께 이런 문제는 다 힘을 합치니까 특히도 이제 이번 국회가 이제 정기국회가 마치고 나면 뭐 선거도 있고 선거 마치고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21대 때에 우리 부산에 반드시 좀 해내자 하는 생각을 여야가 함께 갖고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더 지금은 우리도 있지만 또 법사위원장님이 좀 부산이시니까 특히 더 잘 알고 행정적인 미비는 이번에 보완해서 법안을 냈으니까
뭐 법 쪽에서도 말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건데 어쨌든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모임을 내가 보니까 인천은 엄청나게 모여요. 가까우니까. 근데 부산은 올라오려면 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보다는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이 노력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어쨌든 전문가이시니까 특히 더 여러분들 좀 만나 주시는 노력도 해주시고 우리 여야도 함께 부산에 이걸 갖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길입니다. 우리 해사법원 설치는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 국회까지 재수를 하는 법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처음에 합격가 안 되더라도 재수하면은 꼭 합격해야 되겠죠. 삼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수하는 법안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한 게 지금 벌써 4번째거든요. 우리 부산이 끊임없이 우리 시민단체 부산시와 함께 지금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해사법원이 왜 필요한지 또 해사법원이 부산에 와야 되는 이유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 또 우리 21대 국회 안에서 이 문제가 이제는 꼭 해결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지역의 어떤 문제로 좀 보는 그런 게 있고 좀 그래서 늦었습니다만은 이제 지역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어떤 해사법원이 꼭 설치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 법사위에서 조금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우리 법사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일 대표님 안 오셨는데 대표님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 부산시 관계자들 우리 같이 공동 주최를 해주신 박재호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김도욱 법제사법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외동포청이 정부 조직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애초에는 이제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으로 가게 된 계기가 명분이 인천국제공항에 있다 보니까 해외 동포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재외동포청이 이제 인천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인천에서 강력히 주장한 결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사법원이라는 것은 해운, 조선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겠다. 결국 해사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어디에 많으냐라는 게 해사법원 설치의 이 명분이고 근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세계 해운 물동량 7위, 또 세계 환적 화물 처리율 세계 2위인 부산 신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항만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 수요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최고 높다고 봐야죠. 거기에 지금 조선 빅3가 지금 부산에 지금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거제도에 2개, 지금 울산에 1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사법원이 설치가 된다면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발로 인천, 또 서울, 또 세종까지 이렇게 나서서 각 지역에 해사법원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를 할 때 논리가 우리 해사법원이 부산에 와야 된다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그 논리에서 명분이 조금 떨어지겠죠. 이러한 우리 논리 무장을 해서라도 이제 이 해사법원 설치에 적극성을 띄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저도 이러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 김도욱 법제사법위원장님의 격려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부산 동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전 축사는 안 해도 되고요. 제가 해수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3년을 했습니다. 장관도 3분 모시고, 그래서 해사법원에 관련해서 제가 좀 아는 것도 있고 또 관심도 많고, 그리고 꼭 부산에 와야 된다는 뭐 당위성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해수부도 부산으로 와야 될 입장인데 뭐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저는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동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은 2023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일정으로 오늘 행사에 아쉽게 참석을 못하셨지만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님,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의원님, 해사법원 설립 추진 불경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사법원은 해사 분쟁 해결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매년 수천억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해사법원을 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당위성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은 해사법원이 들어서는 도시가 반드시 부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제1의 해양도시, 세계 2위의 한적항, 세계 7위의 항만도시인 부산을 두고 다른 어느 곳에 해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지법이 대신 맡고 있는 해사사건 처리 건수 역시 전국에서도 압도적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해사법원 부산 설립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움직임에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도 계속해서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의 영상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 시간이 있겠는데요. 주요 내빈들께서는 행사장 앞쪽으로 나오셔서요.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서경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쪽으로 나오셔서요.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렬됐으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번 외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 일정 관계로 김도읍 위원장님과 안병길 의원님께서 그리고 박재호 의원님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떠나셔야 하는데요. 국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이어서 서병수 의원님께서 한 말씀 있으신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늦게 와서 오늘 그 토론회를 제가 혹시 분위기를 흐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만 저희들 오늘은 국회가 좀 바쁩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무슨 의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마침 사진 찍기 직전에 이렇게 와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해사배분은 제가 사실 시장을 2014년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해사법원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상사주재원을 일단 지원을 만들어서 부산에다가 일단 유치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때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안병길 위원께서 또 우리 박재호 의원도 같이 하시나요? 두 분이서 그 우리 국회의원 부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회사법원 만드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입니다. 원래 그 박재열 의장께서 여기 좌장을 좀 맡으시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좀 앞에서부터 펑크가 나가지고 제가 주제 발표자인데 뭐 저 좌장 겸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의원님들이 다 퇴장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뭐 소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저기 지정 토론 해주실 분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국장님이십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해서 박상흠 감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약간 그 한국 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한국해이사협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 부산연구원 허윤수 선임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김태조 부위원장께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나중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조 위원장님이십니다. 저도 부산의 영도에서 25년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평 초등학교서부터 시작 국민학교 서부터 신선중학교 그래갖고 25년 동안 영도 있고 처갓집도 거기도 있고 형님도 다 있기 때문에 부산을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도 부산은 팬이라면 완전 골수 팬이고 근데 지금 저번에도 인천에서 그때 국회 도서관에서 회사 그 법원 설립한다고 촉구하는 그런 토론회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부산이 더 아무래도 항만이 유리하니까 부산 쪽으로 유치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는 그쪽으로 가더라도 부산에서 반드시 회사 법원 설립하도록 우리 또 김도욱 법사위원장님하고 또 부산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여야 합쳐서 다 할 것이라고 저는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제목은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 요인과 왜 부산인가인데, 제가 부산을 자꾸 주장하니까 인천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그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또 대학 동기다 보니까 저한테 압박이 심하게 옵니다. 또 서울의 뭐 교수님도 아주 이제 심하게 압박을 가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저는 물론 부산에 있고 부산의 해양대학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에 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가 적기냐 또 설립을 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그 해사법원 설립이 왜 안 됐느냐, 그것을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해소를 하고 갈 것이냐 하는 점과 굳이 왜 부산이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인천과 경합을 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으면 여러 지역에 해주면 그 내부적으로는 좀 편하겠지만은 과연 이제 그 타 지역을 부산이 유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은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아까 서병수 의원님이 시작하실 때 추진했는데 그때 아마 부산시청에서 제가 발표를 했고, 또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그때 유치했는데 아까 상사중재원에 한 그 얘기인데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위원을 맡아가지고 같이 추진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법원은 유독 한 12년 동안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연구 용역이라 할까요? 연구도 크게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법원 행정처에서 발주했는 한 건을 제외하고는 다 부산 지역의 변호사회에서 발주를 했거나 부산시가 발주했는 이런 형태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다음 국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4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6개 법안이 올라갔는데, 슬라이드 넘어가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 6개의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전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이제 21대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들도 20대 국회 법안하고 큰 틀에서는 같고요. 한 개 법안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문제점이 있던 것을 개선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박재호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대 국회에서 왜 설립이 안 됐느냐, 이 장애 요인을 제가 좀 보겠는데요. 이게 왜 이걸 보냐면은 이게 충분한 그 법원 설립의 수요가 있다든지 또 법원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 같으면은 웬만한 장애 요인들은 이제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수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불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올라온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만 계속 지적을 해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기술적으로 좀 넘어가기 어렵다. 첫째 들고 있는 것이 재판 수요 부족이었습니다. 수요 부족이었는데 서울중앙지법이나 부산지방법원 전담재판부 사건을 다 해도 소규모 지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통영 지원이나 고성 지원 이 정도 이제 그 사건 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건 수가 좀 그 법원을 만들기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동안 20대 국회나 21대 국회에서 나갔던 법안 4개, 그 다음에 5개의 법안은 고등법원급의 해사법원을 설립해가지고 고등법원급에서 1심, 2심을 하겠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져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법구조에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제도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수요가 넘치고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같으면 또 제도가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끌고 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법제도 없는 신급제도를 그동안 주장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지역이 특정적으로 이게 전속 관할, 즉 전국을 관할로 하는 전속 관할로 가버리면은 특정 지역에 이제 법원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에 좀 부적격하다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그 부산, 인천, 서울
또 최근에는 세종까지 뛰어들었는데 이런 이제 지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논의를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면서 재판 수요 부족에 대해서는 뭐 특허법원 등 기타 전문 법원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넘겨주십시오. 예, 뭐 앞으로 2번 재판 수요 부족. 월등하게 이제 적은 거는 맞는데 대개 이제 해상 민사 사건이 주가 되는데 뭐 해양 레저 분야까지 좀 포함하게 되면 연간 한 900건 이상은 확보가 가능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수산 사건을 포함하면 연간 10,000건을 훨씬 넘어가는데 수산을 넣게 되면 이제 그 전국 관할 문제가 좀 불거집니다. 소규모 이제 수산 사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한 대 모으기가 좀 어렵고 해가지고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봤을 때 뭐 연간 911건 정도면 1,000건 이상 이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규모 지원 정도 규모의 법원을 만드는 데는 크게 그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고요. 현재 이제 해사 사건을 주도하는 국가는 아직까지는 영국인데요. 영국의 런던 고등법원이 전 세계 사건을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 사건 처리 수가 연 한 145건에서 192건 사이입니다.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은데 이 회사 법률 서비스가 발달하다 보니까 영국 런던에서 취급하는 회사 중재 사건은 법원의 재판 사건의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고 실제로 중재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가 로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국은 그 베리스터하고 솔리스터로 변호사가 나눠지는데 솔리스터들이 처리한 사건이 70%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실제로 사건 해결하는 게 전체 민사 사건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재판 사건하고 중재 사건을 한 7배 정도가 런던에서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런던에서의 그 회사 법률 시장은 우리나라 법률 시장 전체 규모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수 현재 이제 우리 국제 사건을 안 하는 상태에서 900건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회사 법원이 설립되고 나서 그 주변 국가의 사건들까지 해서 우리가 해외 나가서 하던 사건들 유입이 되고 하면은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런던같이 독점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런던에서 하고 있는 시장을 쪼개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만 수십조 규모의 법률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급 위반 문제는 우리가 좀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방법원급, 즉 1심 법원을 중심으로 지방법원급 회사법원,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이 지방법원급의 회사법원이 있는 지역의 고등법원이 2심 항소 사건을 관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우리 법원 행정처에서 연구했던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형태로는 막 그 상당히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지역에 대한 것이 결국은 이제 지역 간 갈등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법 기술적으로 볼 때는 회사 소송은 개인이 가서 소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가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고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소송을 못하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간혹 내국인 간에 아주 소규모 사건이라면은 뭐 조정 절차나 화해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화상 재판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갈등이 이제 역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법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천의 경우에 부산에 설치해버린 인천 국회의원들이 약간 욕먹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부산이 설치될 것 같으면 인천 쪽에서 그냥
못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놓은 것은 해양 도시에 설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이 되는 데로서 해가지고 성공이 되면 점진적으로 늘어갈 수 있는 이제 제도는 갖춰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뭐 축사나 뭐 계획사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부산이 해양 산업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여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다음 1심 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집행 사건까지 하면은 전국 사건의 한 70% 정도를 부산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여건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설득해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회사법원이 왜 필요하냐? 결국 이제 부산에 설치해야 될 이유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적인 그 해양 산업 또는 해운 산업이라고 하면은 운송 행위죠. 화물 운송 또는 여객 운송 이런 건데 오늘날 경제의 형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생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현장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송 계약은 누가 하느냐? 브로커들이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해주고 이 계약을 이제 현장에서 실행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럼 브로커 계약에는 반드시 또 법률 서비스가 들어가서 이제 움직여져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그 여학생이 영국 가서 의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너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저기 추천을 해줄 테니까 영국 가서 그 브로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 학과 졸업생 중에서 카스 마리타임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브로커를 한 대표가 있었는데 좀 학생을 한 명 받아라 했더니 처음에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들 일하는 단가가 워낙 높은데 학생이 한 명 오면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화를 아주 냈죠. 그랬더니 데려갔는데 이 브로커 힘이 얼마나 세냐면 이 학생을 데려가 자기가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딱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오전에 이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하니까 그 영국에서 1, 2위 로펌에서 이 학생을 교육을 한 2달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변호사를 각 로펌마다 2명씩 붙여가지고 이 브로커 거래하는 것을 자기들이 또 전담해서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을 그만큼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률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그 브로커 산업은 이게 톱니바퀴가 지금 이어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이제 이 거래 시장까지 좀 진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장 변화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이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S&P 시장에서 신조선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현재는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이제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이나 일반 선박은 중국이 수주량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기술력 차이가 거의 한 80% 이내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좀 싼 데로 가는 거고요. 이제 LNG 그 추진 선박의 경우에는 아직 기술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발주가 안 되면은 한국이 수주할 야드가 없을 때 이제 중국으로 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따라옵니다. 이 현장도 역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데 문제는 선박 건조를 할 때 계약은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런던 시장이나 싱가포르 시장. 브로커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브로커들이 활동하려면 계약서를 쭉 초기 단계부터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시장이 이제 한국에 형성이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움직이면 부산에 금융중심지를 오랫동안 추진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중심지를 하더라도 금융거래도 역시 브로커들이 하는 겁니다. 배를 한 척 건조할 때 1,000억이 든다면 이 1,000억을 80% 정도를 차입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해외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도 파이낸싱 브로커들이 차입을 해주고 브로커 피를 받고 이 계약도 이제 법률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건조 계약이 체결될 때도 브로커들이 또 다른 이제 S&P 브로커가 들어가고 법률 서비스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가고 이제 배가 건조가 되고 나면 그다음 이걸 다시 용선 시장에 내놓을 때도 브로커들이 작업을 하고 이 시장을 우리가 진입을 제대로 못하면 해운 시장이 발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넘겨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현황이니까 한번 넘어가시고요.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이제 그 김도 법사위원장님이 제외 동포청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요 관련해 가지고 해외 인력 그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총리실에 TF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외국 선원들 관련은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가 생산 현장을 계속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환점이 왔는데 선원이 외국인 선원 태우는 것을 노조하고 합의해가면서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선원의 한 40, 지금 5.7%를 제가 봤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자료가 한 46.7% 정도가 외국인 선원이에요. 근데 필요한 만큼 못 태우는 상태에서 이 정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저희 해양대학에서 교수를 하니까 병력 특례 제도를 운영하지만은 그 사병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 되어버리면서 실제로 얘네들이 졸업하면서 배를 타려는 인원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뭐 옛날 같이 뭐 육상 직원보다가 수배 이상, 4배, 5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내국인 선원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물론 이거는 저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한국인 선원을 우선 확보하라 했습니다. 그거는 선주들이 급여를 많이 주든 복지를 잘해주든 어떻게든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고 조선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봤지만은 조선소 배 만들려 하니까 용접봉이 없어 못 만들어요. 그 대부분 이제 부산의 한진이 이제 지금 제스입니까? 중공업인데 여기에 보면은 상주하는 근로자 수가 3만 명이 넘는데 한진 중공업, 옛날 한진 중공업이죠. 제스 중공업의 실제 그 직원들은 한 300명 내외입니다. 다 이제 그 하청으로 넘어가서 현장 일합니다. 이 인력들을 지금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왜? 해운이나 조선은 국제적 경쟁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국제시장에서 딱 정해진 가격으로 팔리는데 국내에서 생산 원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버리면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어렵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에서 원자재나 다 확보를 해가지고 좀 단가를 낮추고 기술력을 낮추지만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들을 그냥 돈을 많이 주고 고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점진적으로 생산 현장으로서 시장은 우리는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현재 이게 피크에 와 있어요. 부산이 맨원 보고서상 세계 11위 해양 도시고 마린 테크놀로지에서 세계 1위인데 그거는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있는 조선 쪽이 워낙 압도적으로 나서 있기 때문에 세계 1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합했을 때 세계 4위 해양 도시인데 이 시장을 이제 소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환시켜주지 않고는 우리나라 해양 산업도 전망이 앞으로 크게 밝아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후발 주자기 때문에 이게 런던 같이 처음부터 해운이나 해양 산업이 발달해 쭉 갔으면 자연히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만은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역시 제도를 좀 먼저 갖추고 이걸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양 금융 중심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브로커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도적으로 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좀 도와줄 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하려면은 이제 국내에 전문 법원이 들어서 가지고 이걸 좀 리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국내에 이미 여건이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법원 수요가 넘쳐난다면은 뭐 부산, 울산, 인천 뭐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그냥 쪼개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은 아니고 아까 보다시피 전 세계 사건을 다 처리한 런던 법원에서도 사건 수가 얼마 되질 않아.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이게 여기서 브로커 시장이라든지 해운이나 조선 거래 시장을 다 가져온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우리의 장점은 현장성. 전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 산업으로서 해운 시장이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시장이 발달해 있고 어디냐? 부산이라는 거예요. 자, 국내 안에서 이 법원이 이미 만들어져서 나눠주겠다 하는 상황에서 유치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져왔을 때 확장성이 있고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해운 산업, 해양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왜 선언 얘기를 했느냐. 이것도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성에서도 이 상황이 현재 세계 1위, 뭐 6위, 7위 하고 있는 이런 시장들이 밀려나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설립을 해서 우리 이 해양 산업을 좀 고도화시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잘 되면은 결국은 현장 산업도 좀 더 오랫동안 여기서 세계 정상권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더 고도화된 우리 비즈니스 시장도 우리가 좀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국내에서 경쟁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그 여건이 충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맞지는 않는데 제가 계속 좌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책을 하고 계시는 이 김병기 그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정영석 그 교수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그 오늘 뭐 김도욱 법사위원장님, 서병수 의원님, 안병기 의원님, 박재 의원님, 그다음 김희건 의원님, 그다음 김태조 의원님까지 우리 지역구가 아니신데 참석해 주시아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제 그 간단하게 먼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해사법원 부분에서 저기 인천에서 최근에 뭐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핫 이슈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시의회 질문도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뭘 확산해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제가 얼마나 쉽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해사법원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은 많이 아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해사법원이 뭔데? 이런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할 때도 나왔는데 우리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해상법원 아시죠? 하면 다 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4개 법은 전문법원이고 법원조직법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특수법원으로 만들어난 건데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선박용역계획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민사, 행정 사건을 다루는 법원인데 이 전문성이 있는 판사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나가지고 싱가포르라든지 영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데 그런 데 가서 하다 보니까 국부가 3천억에서 5천억까지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수정해 왔는데 법원 이게는 이제 우리 행정부 소관이 아니고 법원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법원 측에서는 건수가 아직까지는 법원을 독립법원으로 할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이슈돼서 지금 10년을 끌어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해사법원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럼 해사법원이 없을 때는 이때까지 가면 선박 사건 사고는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대개 서울 고등법원이나 부산에서 했는데 아까 시장님 인사 말씀에서 나왔듯이 부산지방법원, 동부법원 그다음에 부산 그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아마 해사 사건의 7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거의 해사 사건을 70% 처리한다는 말은 부산에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최근의 동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 아주 지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등법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민운동을 할 때 고등법원 설립권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거 해사법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우리는 고등법원이 없어서 지진 받으려니까 서울 가야 되고 수영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서명운동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게 사실은 해사법원이 구조가 되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심은 1심 단독판사,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그다음 3심은 고등법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고등법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부산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지금 인천에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좀 시끄러워졌는데,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시민 인천에서 막 100만 서명운동 받고 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통사고 고속도로나 뭐 사사고 나면 누가 잘못한지 맨 처음에 따지다가 나중에 한 명이 말 까면 야, 네 나이 몇 살이야? 그 해갖고 나중에 나이 가지고 말 깠냐 안 깠니까 싸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건의 원인은 안 따지고 본질은 도외시하고 말 깡깡 깡긋고 싸운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구나. 사실은 우리는 10년 전부터 2011년부터 우리 회사대 우리 그 해양대 정인석 교수님부터 해서 용역을 한 4번 했고요. 아까 안병길 국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 토론회를 4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법원 행정처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건의를 해왔고 용역을 해왔고, 최근에는 작년 국회 토론회 제가 참석했었는데 법원 행정처에 그 담당 사무관이 나와서 이제 필요성을 인정한다, 건수도 인정한다, 이 방법이 맞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온 게 다 부산시와 학계와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끌어왔는데, 지금 막 시민운동 하다가 싸움 붙어버리니까 아까 그 교통사고 말 깐 거 안 깐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야, 좋은 거 서로 따먹으려고 인천하고 부산하고 싸운다, 너 이제 고마해라,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다, 이렇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왜 부산이야 하는가. 그 아까 우리 그 법사위원장께서 인천에서 동포청 갖고 할 때, 제동포청 갈 때 인천공항 가깝다는 논리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논리가 똑같은 논리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에서 중국 화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물동량의 대부분을 인천에서 처리하는 줄 알아요, 우리 그 서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의 데이터 아까 교수님 자료도 있는데 75%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천이 처리하는 게 11%, 광양항이 처리하는 게 3%예요. 그러면 배가 어디가 많겠냐고요. 그러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소송은 결국 배에 대한 분쟁인데, 어디에 그 물건들이, 그 소송 물건들이 어디에 다 있겠냐는 거죠. 부산항에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들이 소송하게 되는데 내려와서 현장 확인해야 되고 물건 평가해야 되고 경매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부산에 모든 배들이 다 있는데 어디 가서 소송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전문법원을 만든다는 이유 자체가 판사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사가 있는 특수법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은 우리가 그 전문법원을 만들면 백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해사법원 관련해서는 우리 정인석 교수님보다 해양대에서 법학부 해가지고 모든 그 지시를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산이 금융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중심지 설립할 때 해양대하고 부산대하고 금융 그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뭐 해상 파생 법률 그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이 백업 기능이 되고, 그다음에 해외 판례 같은 거 번역을 하는데, 영어 공부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영어 아무리 잘한다고 번역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회사 관련해서 전문 교수님들이 있는 데서 판례를 번역해야 쉽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 산업인데, 이를 갖다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부산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떼쓰는 게 아니고, 아까 이게 인천하고 부산하고 싸우지 마라, 어떤 중앙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왜 부산이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건수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해사법원을 지금은 법원에서 어떻게 카운팅했냐면, 소송 제목에 해사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카운팅한 게 아까 900인데, 실제로 법원이 생기게 되면 이게 공급이 또 수요를 창출해요. 그러니까 부산의 요트 경기장에 요트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송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해양 레저라든지 이런 소송까지 다 맡게 되면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을 만들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왜
부산시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안 하고 시민단체하고 학계하고 의원님들 막 동원해가지고 하는 건데 누구 옛날에 뭐 신공항 유치할 때하고 비슷한 거 아이가 뭐 이렇게 보는데 이 사안 자체가 행정부 대 행정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수부를 상대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하고 달라요. 법원조직법의 상권분립에서 법원의 사항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다 또 변호사에도 관계돼 있고 민간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민관학 협치를 해야 되는 거버넌스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뒤에 부산시청이 뒤에 숨어가지고 뭐 시민단체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이런 오해를 꼭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안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수했습니다. 법원이 지금 6개가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대 국회 시간 지나가고 폐기돼 버리고 그다음에 21대 국회 폐기되면 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년 4월 총선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 안 된다면 또 이제 22대 국회에서 새로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 상관 학엿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논리가 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떼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중앙에서도 좀 아시고 전국 단위로 좀 아셔야 이 일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국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굉장히 잘 이해하시고 계시고 또 그 시정을 하는 관점에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변호사회 박상흠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박문학 변호사님이 이 분야에 좀 전문가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간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토론 발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대국입니다. 이제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일본도 지금 뭐 능가하는 분야도 있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선박을 하나 수주를 했는데 그게 지금 말레이시아를 가다가 그게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랍에 있는 그 국가들이 앞으로 중국한테 선박 안 주겠다, 대한민국에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 조선 강국인데 이에 대조적으로 우리 해사 법원에 관련된 그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또 한화오션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잠수함 발주를 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쟁을 붙였답니다. 이게 한 80조 원 가량 되는 산업인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이 기사에서 보니까 매일경제신문 9월 6일자를 보니까 일본 잠수함은 안전성을 강조해서 이 거구인 캐나다인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한국게 더 낫다. 그래서 하나오션에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이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 속에서 다 나왔는데 답이 한화오션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여기는 통영에 이제 거제도 회사가 있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여기도 통영에 있고 HD 현대중공업 여기는 울산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법은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고 현장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상 조선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조선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법원이 설치돼야 되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법률 접근도에서 높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이게 핀피 현상도 아니고 지역 갈등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전체의 국익을 위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석 교수님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된 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국에 있는 선박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한 70% 정도 처리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태평양에서 사고가 났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런던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법원과 같은 전문성을 가진 우리나라 대전지방법원의 특허법원이 이제 전속관할로 돼 있는데 우리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제 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하나 제언을 드리자면은 우리 해상법원의 전문성을 좀 강화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현직 판사님들은 민사소송을 주로 취급하시고 형사소송을 취급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박문학 변호사님처럼 영국에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해사법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판사님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허 사건이 특허란다 자꾸 죄송합니다. 우리 해사 사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왜 로스쿨 제도 출범했냐면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률가들이 저기 신림동 가가지고 민법 공부하고 형법 공부하고 이것만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 해양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이게 특허 사건도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대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분야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의뢰인이 설명해줘도 판사님도 잘 모르고 우리 변호사님도 잘 모르고 그렇겠죠. 그럼 우리 해사법은 어떻겠습니까? 해상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가 생겨야 되고 판사님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이 특화된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해양대학교가 있고 앞으로 또 이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또 협력을 강화해서 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약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간단히 마무리를 하자면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산업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융산업과 또 연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최우선해야 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인천보다는 이제 부산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부산이 월등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발전의 발상지였고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산업이 이제 물동항으로 이제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 지역에 해양법원을 해상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부산지방법원에 이제 해상법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뭐 학회하듯이 하면은 뭐 하고 나중에 또 모아가지고 답을 좀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게 좌장 겸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답을 좀 드리면서 할게요. 그 사건 수는 사실 이제 해외 나가는까지 파악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국내 현재 하고 있는 사건에서 부산에서 처리하는 게 한 70%좀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이제 법원에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많은 이제 판사 변호사분들이 저희 그 학과에 와서 석박사를 받아가셨고요. 지금도 뭐 부산에서도 문춘원 부장판사 또 이재욱 부장판사 그 통영에 있는 김현범 부장판사가 박사과정을 이제 하고 이러셨는데 또 변호사들도 많으시고 한데 있는 인력도 전문 법원이 없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다 그냥 일반 사건으로 돌고 있죠. 그 어느 정도 교육이 돼 있고 전문성이 있는 판사들 모아서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이제 박문학 변호사 같이 영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와도 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돼야 되고요. 마침 이제 전문 인력 양성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이제 그 우리가 지역 혁신 사업을 R&D 사업들이 전부 이제 좀 변했습니다. 부산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는데 이번에 또 우리 그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회사 뽑았고 대학원에 그 내년부터 금년 2학기부터 한 2억 정도 교육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추진을 할 건데 변협이나 법원하고 또 협약을 하고 또 업계 이제 해운협회나 뭐 회계사 협회도 다 협약을 좀 해가지고 추천되는 분들을 모아서 전문 교육을 좀 시켜서 계속 이제 그 고급 인력들을 우리가 계속 배출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학위를 받고 가는 친구들이 칠레에서도 와가지고 지금 칠레 대사관에 농무원으로 가 있고 중국에는 저희가 교수를 한 10명 정도 배출했거든요. 각 회사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청와대학의 부원장도 뭐 저희 학과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정도로 해외는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 배출한 인력들이 제자리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참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현장에 계시는 현장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법원하고는 좀 거리가 멀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정서적인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겠죠. 어색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국회의원 참석하셨던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주들이 어디에 많이 위치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주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법원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저희 협회에 대해서 협회 회원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한국 선주와 외국 선주를 포함해서 약 2,000척 이상의 선박을 저희 회원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산의 한 80% 정도가 저희 회원사의 80% 정도가 부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가 하는 일은 선주와 계약을 맺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그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운항 관리, 그다음에 안전 관리, 그리고 선원 관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뭐 선원 관리만 하기도 하고 또 안전 관리까지 하기도 하고 또 운항 관리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해상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고들의 유형을 보면 선원들 간의 분쟁 내지는 선원 관련되는 분쟁이 다수를 차지하고 거기에 또 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분쟁이 발생해서 지금은 이제 해난 심판원이 되겠지만 그런 법정으로 가야 되는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협회 회원사들, 관리 회사들의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들이 현장을 같이 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고가 일어난 현장뿐만 아니고 그런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 그리고 선주가 저희 관리회사에, 저희 협회사에 회원사에 그런 계약을 맺는 이유는 이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맡기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뭐 검사도 변호도 하시고 판단도 내리셔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인볼브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은 관리사의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저희 물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분쟁의 요소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회원사의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박이 이제 수리를 하러 조선소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소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수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조선소에서 이제 외부에 그 위탁을 준 회사에 그 일하시는 분께서 낙상으로 인해서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결국 뭐 격리하긴 했지만 처벌을 누가 받게 됐냐면 관리 회사의 안전관리 담당자하고 책임자가 거기에 이제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어떤 선원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이런 것들은 과연 이런 와중에 거의 80%가 넘는 관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부산을 제외하고 얘기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추가로 선박 관리 회사는 또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선박 관리를 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수익보다 그러면서 파생시키는 2차적으로 파생을 시키는 수리 조선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국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창출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크고 우수한 선박 관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을 비춰보면 싱가포르나 홍콩은 단순히 뭐 선원이 많고 뭐 그런 직접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외에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금융을 일으키기 좋다든가 그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 법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홍콩하고 싱가포르에는 회사 법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법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이런 관련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우리 부산과 같이 그런 지금 우수하게 선박 관리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인프라까지 보탬이 된다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지금 단순히 그 어떤 그 회사 법원의 유치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또 선순환이 일어나서 더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사 법원이 부산에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선주들 중에는 국적 선사 선주들도 있지만 외국계 선주들의 배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선주, 그러니까 국적 선사의 오너뿐만 아니고 외국적 선사의 오너들의 배들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럼 외국 선주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냐? 결국은 한국에 있는 관리 회사의 안전 책임자 내지는 담당자 그리고 선원 책임자 내지는 담당자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인볼브가 돼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니까 선주뿐만 아니고 국내 선주뿐만 아니고 외국 선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그 부가가치의 창출에 더해서 추가적인 더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 지금 기대되는 창출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민 협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음 발전은 이제 우리 이 협회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선박관리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보통 이렇게 할 때는 하나하나 쪼개진 않는데 선주를 예를 들었을 때 선박관리협회 소속사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관리협회를 통해서 많이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보면은 한진 그 HS중공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제가 학생을 옛날에 인턴을 보내보니까 그거는 그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선박관리회사들은 대기업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무실에 가보니까 몇십 명 없던데 뭐 3만 명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선원들이 이제 그 회사 소속이 돼서 파견 가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송입 선원들도 관리를 하고 또 송출 선원들도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주가 자본만 투자해 놓고
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선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장성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회사 법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한국회계사 협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태입니다. 제가 지난번 때는 선박관리산업협회 입장에서 해가지고 이 얘기를 아주 했었는데 이제 또 회계사협회로 바뀌니까 이 할 얘기가 아주 이제 희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왔던 얘기가 벌써 다 나왔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 게 회사법원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힘들다. 회사법은 아주 생소합니다. 그 회사라는 용어가 바다해자 일사자인데 바다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 바다에 생기는 일일 같으면은 바다, 선박, 사람이에요. 바다, 선박, 사람에 관련된 바다에서 생기는 일들을 전부 관할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 부산에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거꾸로 놓은 세계지도 우리 해양수도 부산을 얘기할 때 많이 합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최선봉에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을 통해서 태평양을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부산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선박은 아까 이제 조선소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통계 데이터 뽑아보니까 여수에서 포항 사이에 우리나라 물동량 65%가 처리됩니다. 인천에서 목포까지 전체 물동량을 이번에 한번 합해 보니까 부산항 물동량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화물에 관련된 모든 지역도 센터에 부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와 선박과 하물과 항만 이제 나머지 남은 요소가 사람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회원들인 해기사 회원들의 대다수가 요 부울경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선원들 아까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이제 뭐 원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5,000불 세대니까 이 시기에 선박에 성선하는 이 직업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의 국민소득 거의 5,000불 언더클래스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다라는 이 직업이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데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는 나라에 바다라는 직업이 그렇게 융성한 나라는 없고요. 우리가 일명 3050 클럽이라 그러는데 국민소득 30,000불이 넘어가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가 전 세계 7나라에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바다에 관련된 직업은 연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 선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조선소 인력도 아마 70, 80%가 외국 인력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학령 이 출생 인구 저하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인구적인 요소가 조선소나 바다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제적인 일들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의 중심에 아까 선박관리업이 거의 대다수가 90% 넘는 선박관리회사가 선원 송입회사라든가 모든 회사들이 부산에 있듯이 부산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 같은 경우 선주들은 서울에 다 있어요. 그래 서울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거의 민사나 상사계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사나 상사 부분뿐만 아니라 선박 사고라든가 인명 사고라든가 이 모든 문제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영역은 부산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산에 오셔갖고 지방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님들한테 큰 소리 하면 치려고 그랬는데 안 계세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부산의 인구가 1년에 2만 명씩 줄어요. 그 중에 10,000명이 청년층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왜 젊은 청년층이 떠나가겠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한다는 것은 설립이 되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연관 산업들이 주르륵 들어서면서 젊은 사람들이 부산에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 해기사뿐만 아니라 해상 관련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업들도 왜 수도권 인근 지역에 많은 공장을 배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못 뽑아요. 부산에 요새 지방에 오면은 우수인지 뽑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사법원을 부산에 가져오고 여기서 연관 산업이 발전을 하고 젊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면은 여기에 역으로 아주 좋은 기업들도 우수한 인력을 찾아서 들어올 거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하려고 그러면 우수한 젊은 인력이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려주는 것이 우리가 인천하고 비교할 때 인천도 수도권입니다. 지방시대는 부산에 해사법원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태 회장님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회장님 이제 해기사 협회를 맡으셨으니까 해사 사건에서도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아마 김동인 변호사가 저한테 박사를 받았는 한 3번째 순서 되는데 그분이 보면은 그 선원들 소송을 거의 맡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 선주들 한 60%는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이 사건을 맡는데 그 반대쪽 사건은 거의 독점을 한다고요. 그래서 태평 이제 김현장에 있는 뭐 몇 유명 변호사들이 저한테 처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왜 하니까 상대 변호사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또 이 선원시장 또 선주시장도 이 관리협회가 사실은 이제 그 소속사들이 전부 선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산시 시하고 가까우니까 제가 허윤수 박사님을 제일 뒤로 밀어놨습니다.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허윤수입니다. 아까 저는 지금 정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무한 지 한 23년 되는데 지금 앞에 그림 보면 이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만든 논리고 제가 이러저런 이렇게 20년 넘게 해운항만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퍼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위에 제목이 잘렸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항로하고 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해협의 중심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이제 도보 해협이 제일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일본의 왼쪽에 보면은 희망봉 항로 있죠, 그죠? 사실 그 전에는 동서 간의 그 교류는 실크로드로 이제 육로로만 이제 가다가 대항해 시대가 시작하면서 엔진이 아닌 범선이 생기면서 희망봉 항로를 통해서 이제 인도까지 가면서 과거에 이제 목면을 수입하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첫 번째 항로고 그때부터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1차 산업혁명 시작되니까 그때가 또 이제 석탄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도보 해협이 가장 많은 배가 지나가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런던이 해사법원의 중심지, 해사 법률, 금융 모든 거에 아직까지 그리고 또 그때는 유럽, 런던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 세계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남은 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해양과 관련된 고급 서비스, 법률, 금융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오다가 이제 1869년 12월에 지금부터 이제 153년 전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희망봉 항로로 가던 게 이제 인도나 싱가포르로 가는데 한 그때 그 자리 찾아보니까 10일 정도가 더 단축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석유 시대 되면서 지금은 누가 봐도 해협의 중심지가 말라카 해협이라고 봐요. 실제 싱가포르는 석유 생산지도 없고 유전도 없는데 벌써 석유 제품 시장을 거기서 이루어지고 제가 최근에 작년에 싱가포르 얘기 들어보니까 두바이산 중진류 거래 제품도 싱가포르에서 이제 거래가 한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석유 시대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해협의 중심지가 런던의 두보 해협에서 말레카 해협으로 이제 이동 경보입니다. 근데 저희 아마 이제 북극 항로 얘기 많이 듣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보통 전문가들은 빠르면 2035년, 뭐 2040년 이후 되면은 북극으로 넘어가고,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그 영산대 북극 항로 센터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뭐 신신 뭐 시핑, 뭐 유뉴 시핑에서 북극 항로 선당 컨테이너선 7척을 이제 운항 준비하고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 뭐 실패하고 그다음에 뭐 시간은 한 30일 정도 걸린다더라고요. 아직 뭐 여러 가지 파일로트 뭐 소개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잘 안 돼서 어쨌든 간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녹고 나면은 이제 되면은 전개선 항로가 되면은 이건 이제 동서간의 길이가 더 많이 짧아져 가지고 과거 희망봉 항로에서 수에즈 운하에서 이제 북극해야 항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도표 그림이 영국의 그 BP에서 제작한 그 2050년까지 그 에너지 수급 전망이거든요. 빨간색 선이 천연가스입니다. 그럼 결국 2034년, 2032년 그때가 이제 가스가 석유를 추월하는 시기예요. 가스가 석유를 추월하는 시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석탄 시대에서 석유 시대에서 앞으로 2030년 초반 중반 되면은 가스 시대, 전 세계 에너지는 가스가 다 지배를 하고 제일 많이 이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는 해협이 도보 해협에서 말레카 해협에서 대한해협으로 중심이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서울, 인천, 뭐 부산 그게 싸움이 아니고 전 세계 해운의 그 중심지가, 해양의 중심지가 대한해협을 다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해사법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10년을 대비해야지 저희 어떤 그런 해사 판결에 대한 그런 판례도 많이 축적돼서 전 세계에서 이런 걸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 LNG 그 석유 같은 경우는 오펙에서 공급자가 바게닝 파워가 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천연가스 가스는 미국의 셰일가스, 이제 과거는 중동에서 꽉 잡고 있다가 미국의 셰일가스가 생기면서 미국도 가스를 수출하고 러시아 하니까 이게 바게닝 파워가 공급자가 아닌 수입자가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가스 수입국 1위는 중국, 2위 일본, 3위 한국, 4위 인도 빼고 5위가 대만이거든요. 이 동북아 지역이 전 세계 가스 시장의 55%를 차지해요. 2020년 기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동북아 지역의 가스 거래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거를 가스 거래 시장을 위에나로 장려하려고 엄청 막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당연히 반대하죠. 미국의 모든 그 석유 기축 동화는 달라니까. 앞으로 이런 정세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대한해협의 중심지로 여러 가지 동북아 지역에 많은 그런 기운이 오기 때문에 뭐 물동량은 뭐 전 세계 물동량이 뭐 35%에서 40%가 동북아 지역에서 다 발생을 하니까. 그다음에 전 세계 배는 뭐 한국, 일본, 중국이 다 만들고. 그러니까 과거 런던 도보 해협을 중심으로 한 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지금 싱가포르도 지금 선박 건조는 안 하지만 개조랑 수리 다 하거든요. 그게 결국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해협의 중심 경제권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역적으로 막 서울이냐 인천이냐 세종이냐 이렇게 답답한 거죠. 저는요. 아까 그 김재수 회장님 말씀하신 뭐 태평양의 중심지지만 저는 그렇게 큰 역사적인 흐름을 판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한테 이런 기운이 좋은 기운이 오는데 손님들이 막 많이 오는데 우리가 식당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 100명짜리 식당에서 막 1000명,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식당을 마련해 놓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노하우도 좀 쌓고 경험도 하고 레시피도 만들고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이건 너무나 저희가 빨리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외 중심 경제권 뭐 그런 건 좀 뭐 제가 만든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게 대한해협이 전 세계 중심 회원권으로 한 2035년부터는 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10년 좀 남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많은 걸 좀 준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것 차원에서도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는 이유가 맞는 게 가스 거래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중간에 좀 담보도 서줘야 되고 거기서 좀 싱가포르가 사실 지금 그거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벙커링 싱가포르의 그 선박을 그 벙커링 하는 선박들이 하루에 3,000에서 5,000척인데 한 척당 10억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하루에? 그거를 담보해주고 대행해주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거기서 0.1% 먹으려고 수수료 먹으려고 오지 말래도 금융기관이 다 온다는 거죠. 근데 가스 지대, 가스 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가스 거래 시장을 중국이 하기에는 미국이 반대할 거고 일본이 하기에는 또 중국이 반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서 금융 중심지를 통해서 서울의 금융 중심지는 국내 금융하고 부산에 있는 금융 중심지는 가스 거래라든지 해운이라든지 해사법원 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건 각종 관련된 브로커를 중심에 담보해주는 그런 상품이 이루어지면은 부산 지역에 저는 청년들이 오지 말래도 올 것 같아요. 왜?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려고.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저는 뭐 이걸 좀 더 많이 좀 전파해서 홍보하고 싶은데 좀 기회가 없는데 오늘 뭐 기회가 돼가지고 아까 의원님도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왜 부산이 조선 산업 도시인데 말하자면 제2 도시잖아요. 근데 지금이 제2 도시가 아니에요. 왜 한진중공 아니 항만이 제일 처음 생긴 게 부산인데 지금 모든 정부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구민은 지금 방사능청이 지금 유치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여당이지만 국민의힘이 보통 지금 14분이 지금 우리 지금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왜 해양 고등학교도 영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산 수산대학교도 지금 없어져 합쳐버리고 지금.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왜 부산이 항만도 있고 조선이 대평동 그 다음에 저기 복례동 다 흩어졌잖아요. 자갈치는 또 참치, 오양수산도 지금 없어져 갖고 동원으로 넘어갔지만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금융으로 가느냐? 나는 왜 부산이 금융으로 가냐? 차라리 해양 단지로 가야지. 나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부산이 그 조선 업계가 최초의 강한 부산이 그렇게 왜 허물어지고 부산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금 3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부산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14명인데 내년도에는 판도가 바뀌어져요. 지금 이 시국에 한번 좀 서명 운동 유치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지금 제가 뭐 국힘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부산이 살아야 돼요. 지금 부산이 너무 죽고 있어요. 세계적 항만 도시를 만들려면 글로벌 동시대가 부산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는 유치를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던 지금 보니까 우리 저기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승환 장관이 보니까 부산 수산청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하고 있고 박성훈 차관님이 부산시장 유치하다가 지금 떨어져 갖고 지금 차관이 가 있거든요. 처음 다 부산 쪽인데 왜 이러고 못 하고 있는지 왜 이게 단체에서 하든 뭐라도 강하게 국회의원들은 푸시를 하세요. 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제 역시는 한번 서명도 하셔갖고 저도 돕겠습니다. 이제 부산을 진짜 유치를 만들어야 돼요. 왜 조선소가 왜 부산에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울산, 거제 왜 이쪽으로 가 있는지. 한진중공업은 무너졌지만은 그러면 부산이 그 조선소도 있어야 돼요. 그럼 조선소 유치도 강하게 어필해갖고 우리도 이쪽으로 뭐 현대중공업이 한번 유치해달라든지 저기 감천항도 있잖아요. 큰데 근데다 유치를 하든지 그거를 부산에서 이 지금 조선업계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강하게 어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도 이 각 국회의원님들 다 알아요.
그러면 저도 나서겠습니다. 제가 부산 살았지만은 진짜 안타까운 게 왜 부산이 일시조차도 무너지는지, 다른 지역은 다 전부 다 뺏어가면서 왜 부산 국회의원 우리 당이 14명한테 왜 우리가 어필을 못합니까?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좋아요. 어필을 하세요. 강력하게.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도 저렇게 하겠다. 저도 여당이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하세요. 그래 한번 해초를 때려야지. 그렇게 안 하면 부산 민심이 이거 무너지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다 떠나고 있다. 왜 국회도 14명이 뭐 하고 있냐? 이걸 하세요. 강력하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박지원 대표 안 오신 건데 한번 합시다. 우리도 예. 그 서명동 민주처럼 합시다.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예. 한번 공청회를 한번 갖자고요. 예. 그 국장님이 잘 좀 그 준비를 하시죠. 다 동참을 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14명한테 그냥 일을 안 하면 부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서명운동. 예. 이러면 나중에 부산도 여당이지만은 또 문제점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당 열띠게 하다 보니까 토론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 지금 우리 회사법원 추진하는데 변협에서는 박문학 변호사님이 쭉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2분이라도 얘기를 해주시죠. 하십시오. 예, 그래야 마무리가 돼. 네, 저는 이제 정영석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활동들을 거의 정말 이제 정치하게 또 이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또 미래적인 어떤 측면에서 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발표 자료 보면서 저는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저도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또 각 업계에서 이제 산업계 또 우리 아까 뭐 선박, 선원 그리고 또 관에서도 이렇게 지혜를 모아주시니까 저는 감사한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느끼는 위기 의식을 나라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2차 산업으로서의 또 조선 해운은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힘을 잃어간다기보다 어떤 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져 가고 있고 3차 산업으로서의 해양 지식 산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 시점에 사실 있는 건데 근데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산업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전히 아직 해운이나 조선이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식 산업들을 좀 일궈내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부산이나 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서울에 안 가더라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뭔가 좀 그런 위기 의식 또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거기서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는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회사법원을 설치하고 부산에 또 유치를 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의원님들이 여러분이 오시긴 했는데 끝까지 좀 경청을 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좀 더 이렇게 구상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다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오면서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또 유튜브로 이걸 방송을 하고 계속 확산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알차고 뜨거웠던 토론인 것 같은데요. 토론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법원 설립을 위해 열띤 토론 펼쳐주신 여러분들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부산에 회사법원을 설립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해양 수도를 구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